Did you know that the smartest person in the world is a Korean? With an IQ of 276, Kim Young-hoon was declared to have the highest IQ ever recognized by the World Memory Championships and the World's Mind Sport Council. But beyond this illustrious title, Mr. Kim also founded a nonprofit, the United Sigma Intelligence Association, to gather together the world's greatest minds. He joins us today to talk about what it means to be declared the world's smartest person and what he intends to do with such an honor. Kim 대표님, welcome to The Globalist. 반갑습니다. 지금 이 276이라는 IQ, 저는 IQ가 그렇게 높이 올라가는 줄도 몰랐어요. 276이라는 게 수치를 계산하는 방식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멘사 코리아나 표준 편차 24로 했을 때 276이라는 수치가 나왔고 국제적으로 많이 쓰는 표준 편차 15나 웩슬러 지능 검사라는 것에 또 기준으로 하면 210이라는 수치가 나오는데 멘사 코리아 IQ 수치로 환산을 해서 276이라는 수치가 나온 것입니다. 이 각 기관에서의 치르는 모든 시험에 거의 최고 점수를 받으신 거라고 보는데, 근데 말하자면 그게 뭐를 물어봐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아주 복잡한 수학 공식을 여쭤보게 되나요? 아니면은 뭐 암기를 시키나요? 뭐를 해서 그 지능을 테스트를 하나요? 공식적인 지능 검사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언어 지능 추론 능력, 그다음에 기억력, 그리고 이 두뇌 속도 이런 것들을 합산을 해서 종합 지적 능력 지수로서 나오는 게 IQ입니다. 그러면 문제 하나 예를 들어주신다면 어떤 문제가 나와요? 그림을 잠깐 보여주고 막 여러 개를 보여주고 뭘 봤냐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숫자를 10개가 있으면 그런 것들을 한 번씩 불려줘서 순서대로 또는 거꾸로 이렇게 기억을 하면 이제 채점이 되고 합니다. 제가 조금 젊었을 때만 해도 IQ 얘기가 많이 나와서 요새 뭐 IQ보다는 뭐 EQ다 뭐 그러고는 또 요새는 젊은이들 사이에는 MBTI 그래서 뭐 다른 성격을 뭐 테스트한다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의 테스트를 하는 것이 이제 달라졌어요. 그거에 비해서 IQ 테스트의 어떤 의미 같은 걸 본다면 어떻게 보세요? 네, 그런 부분들을 일반 대중들이 조금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IQ라는 것은 우리나라 보건복지부와 전 세계의 정부에서 인정하고 또 임상계 그리고 의학계, 뇌과학계에서 유일하게 두뇌를 측정할 때 사용하는 수단이 IQ 테스트이고 그 IQ 테스트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한국 같은 경우는 보건복지부에서 발급하는 임상심리사 자격증을 획득을 하고 수련을 받고 많은 시간을 들여서 IQ 테스트를 시행을 하는데 다른 EQ나 뭐 다중지능 이런 것들은 사실 학계에서 인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IQ 검사는 상대평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내가 높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절대 평가가 아닙니다. IQ는. 절대 평가가 아니에요. 절대 평가가 아니라 그 상대 평가로 근데 시행이 됩니다. 지금 대표님과 그 다음 IQ 높은 분과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난다고 네. 들었는데 절대 평가가 아니라면은 어떻게 상대 평가로 이렇게 측정이 되나요? IQ가 또 높다고 알려진 UCLA의 테렌스 타워 교수님 같은 경우는 230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게 전 세계 표준 가장 많이 쓰는 IQ로 환산을 하면 181이 되고 그리고 그 성적이 산출된 근거는 성인이 돼서 측정한 게 아니라 어릴 때 예를 들면 초등학교 이럴 때 성인에 해당하는 점수를 받으면 그 정신 연령을 그 성인으로 계산을 해서 그 차이를 통해서 백분화를 시키는 거기 때문에 사실 그 수치는 상대 평가로 나오는 수치는 아닙니다. 그래서 각각 비교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각각 테스트에서 응시자들 간의 상대 평가로 산출된 것들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하고 또 그분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케이스긴 합니다. 근데 대표님께서한테 이런 질문을 많이 했을 것 같은데 사람들이 지금 요새 인공지능, 네. AI, Artificial Intelligence가 나면은 그 지능은 정말 지금 대표님의 높은 지능 점수보다 더 높은 거는 아닌가요? 인공지능 같은 경우도 사실 지능에 대해서 깊이 탐구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인간의 지능 속에는 이 유동성 지능이라는 게 있고 결정성 지능이라고 있습니다. 플루이드 인텔리전스랑 크리스탈라이즈드 인텔리전스가 있는데 인공지능은 이 결정성 지능에 대부분 해당하는 경우라서 예를 들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을 하고 또 맞게 그것을 산출해내는 능력들이기 때문에 그것들이 인공지능이라고 한다면 유동성 지능은 학습이 전혀 안 된 상태에서 새로운 논리들을 맞닥뜨렸을 때 그것을 순수한 두뇌로 풀어내는 능력을 또 유동지능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대중들이 아는 챗 GPT 같은 경우도 이 3단 논법을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라든지 알파고라든지 네. 과거에 체스도 인공지능이 이겼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는 우리 인간과 계산기가 붙으면 당연히 계산기가 이기듯이 그러한 부분들은 어떤 정해진 영역 아무리 많은 경우의 수다라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경우의 수의 끝이 있기 때문에 그 한계 내에서 결정성 지능이라고 할 수 있듯이 학습을 하면 이길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을 보여줬다고 생각하고 제가 생각하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유동성 지능은 조금 인공지능과 많은 다른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후천적인 학습을 할 수 있는 게 이제 말하자면은 그 인간이 할 수가 있는 거고 네. 그냥 그거 있는 대로 그대로를 쓰는 자료와 지식을 가지고 경쟁해서 이길 수 있는 거는 AI가 할 수가 있는 거고. 알파고를 예를 들면 이렇게 가만히 1시간을 두면 인간 같으면 한정된 그 숫자 대국만 할 수 있는데 인공지능은 짧은 시간 안에 엄청난 대국을 할 수 있듯이 그러한 영역에서는 인공지능이 가능하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유동성 지능 같은 그러한 룰이 없는 상태에서 뭔가 새로운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한 번도 학습하지 않은 상황이 인간 사회에 엄청나게 많은데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에는 인공지능은 아직 약한 인공지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알파고가 하는 이렇게 말하자면 바둑이라는 그러한 룰과 가지고 있는 정형화된 네. 게임 안에서는 알파고가 이 여러 가지 지능이 높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능력이 높기 때문에 하는데 네. 갑자기 이것이 과연 실생활에서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은 알파고는 아무런 답이 없다는 네, 것일 수 그렇죠. 있죠.
그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고 강한 인공지능과 약한 인공지능으로 구분되기도 하는데 약한 인공지능이 현재 사용되는 네. 인공지능이고 AGI라고 하는 강한 인공지능을 인간이 대비를 해야 되고 두려워한다고 하지만 사실 그게 빨라도 50년, 길면 100년이 넘어간다고 예측을 하고 있어서 그리고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얘기하는 학자들도 많기 때문에 그 인공지능에 대한 저희들의 상상은 아주 그 범위가 넓고 해답을 내릴 수 없는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네. 네. 근데 뭐 대표님 같은 분이 이제는 연구하시면은 뭔가가 답이 나오지 않을까요? 네, 저는 인공지능을 이기는 그런 연구라기보다는 현재 많은 산업들에서 활용되고 있는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어떻게 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의 두뇌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그러한 도구들을 개발해내는 그러한 것들이 저의 관심사입니다. 경계선 지능으로 상담받는 학생이 최근 3년 사이 5배 늘었습니다. 대표님 지금 그 경계성 지능에 네. 대한 말씀도 관심도 많다고 네. 들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경계성 지능에 대한 생각이 있으시고 뭐를 목표로 하고 계시나요? 경계선 지능이란 IQ가 네. 70 미만일 경우에 법적으로 장애 판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체장애라는 판정을 받게 되는데 정상인을 71부터 정상인이라고 하지만 71부터 약 84까지 전체 인구의 13%에 해당하는 이 평균 하에 해당하는 지능을 경계선 지능이라고 부릅니다. 그 경계에 계신 네. 분들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3%라고 13%이고 한국 인구 기준으로 하면 약 700만 명에 해당하는 아주 네네. 많은 인구가 거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는 법적으로든 문화적으로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는 작년에 거대 두 당이 법안 발의를 모두 할 정도로 뜨거운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현재는 서울시에서 주관을 해서 경계선 지능인들을 위한 평생교육지원센터를 2년 전에 만들었고 현재 진행되고 있듯이 저도 제가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부분이 뭘까 생각을 해봤을 때 전문 영역인 이 지능에 해당하는 영역이었고 ADHD나 또 치매와 같은 네. 그런 시니어들의 인지 능력과 관련된 이슈라든지 사실 지능과 관련된 사회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사회 문제에 조금 도움이 되고자 그러한 임상적인 부분들에 있어서도 그런 것들을 개선하고 보완할 수 있는 방법들도 연구를 필수적으로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다른 차원에서는 뭐 사회적인 지원이 경제적인 지원이 있을 수 네, 있지만 맞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어떤 분이 이런 분인지를 정확하게 검사를 하고 네, 또 훈련 저기서 더 네,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게끔 해주시는 그런 측면, 그러니까 네. 뇌적인 측면에서 네, 맞습니다. 하시는군요. 자신의 능력에서 10%만이라도 개선이 될 수 있다면 정말 큰 진보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뇌를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뇌 세포는 발전한다는 뇌 구조가 바뀐다는 주류 과학의 이론이 있습니다. 그러한 영역에 있는 분들도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명백히 열려 있기 때문에 그러한 지원 또 개발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그 부분에 참여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 말씀하시니까 훨씬 더 신임이 가네요. 네. 근데 대표님은 지금 젊은 시절부터 영재라는 그런 거를 발견을 하셨죠. 근데 앞으로의 세대를 살아나가야 될 아이들을 교육해야 되는 사람들의 입장으로서는 지금 지능 교육이라는 것이 얼마만큼 중요할까요? 학생들이 가장 목표로 하는 것이 당연히 학업 능력이고 직장인 같으면 사고력이나 업무 처리 능력, 문제 해결 능력 등이 포함될 수 있을 텐데 이 학업 성적과 IQ와의 상관관계가 사실 미국에서 연구를 하고 많은 국가들이 연구를 했는데 미국 같은 경우 SAT나 ACT나 GRE 같은 시험들이 핵심 시험들 우리나라로 치면 수능과 같은 시험들이 IQ와 상관관계가 매우 높다라고 알려져 있고 그 환산 점수표도 많이 참고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학생들이 학업 성적을 잘 하기 위해서는 두뇌 능력이 좋아야 되고 그러면 두뇌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두뇌를 관리하는 부분을 사람들은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2의 국어나 어떤 학업을 공부할 때 두뇌를 가장 활발하게 사용한다라고 하기도 하고 또 독서를 할 때 지적 능력을 아주 활발히 사용하게 되고 이렇게 일상에 저희들이 쉽게 두뇌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도 많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의 학업과 두뇌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과 독립돼서 생각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두뇌의 지능을 높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시고 또 대표님이 지금 설립하신 그 세계 지능협회라는 거에서 이제 굉장히 멤버들이 아주 우리가 많이 듣는 사람분들의 멤버 누가이시죠? 세계 지능협회 는 유나이티드 시그마 인텔리전스 어소시에이션이라고 해서 공식적인 멤버에는 노벨 수상자 7명이 소속이 되어 있고 그중에 한국에서 유명하신 분은 그 헬리코박터균을 연구하신 그런 노벨 수상자 분도 계시고 스티븐 핑커, 데니얼 데닛 이런 분들도 회원으로 계시는데 수상을 저희가 하기도 하거든요. 어떤 상을 주시나요? 지적으로 인류에 공헌을 한 것에 그 지능을 가지고 인류에 뭔가를 공헌을 하셨어요. 공헌을 하신 분들에게 명예롭게 하고 또 기념하고 또 저희들이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해서 수상자들의 완전한 동의를 얻어서 수상을 하는데 그중에 노암 촘스키나 리처드 도킨스, 유발 하라리 그리고 과학계에서 가장 인플루언서이신 닐 디그레스 타이슨 이러한 분들이 수상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런 수상은 지금 말씀하신 이렇게 지능이 높은 분들이 사회에 기여하는 거를 계속 독려하기 위한 그러한 의미가 있는 건가요? 그런 것도 있고 저희들이 실제로 그분들과 인터뷰도 진행을 한 적이 있고 또 목적이 지식인들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연구 네트워크도 형성하고 또 이 연구가 학계에만 있는 것은 대학교가 그렇게 하고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R&D라고 해서 이런 대학교와 이런 산학 연구를 하기 위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또 저희들 자체적으로는 이제 이런 두뇌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R&D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의 그 협력이 지금은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USIA를 설립한 이유 중에 하나는 한국에는 그런 단체가 없고 전 세계에도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최고의 지성인들의 어떤 네트워크가 필요하겠다 해서 그리고 제가 IQ가 높다고 해서 제가 천재가 아니라 정말 실질적으로 이 사회에서 그리고 학계에서 뛰어나신 분들과 내가 소통을 해야만 된다라는 생각에서
그러한 협회를 만들어서 현재 5년가량 운영해 오고 있는데 한국이나 다른 나라도 비슷하겠지만 한국 같은 경우에 이러한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뭔가를 연구하려고 하는 것들이 저는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러한 부분이 제가 아주 차별성 있게 잘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또 한국에 그러한 문화를 가져오고 또 좋은 선례를 남길 수 있는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장 인간의 두뇌를 효과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고 향상을 시킬 수 있고 거기에는 명상도 포함될 수 있고 정서적인 관리와 이성적인 관리를 융합적으로 관리를 하는 시스템. 대표님의 뇌를 생각을 해본다면 대표님의 뇌를 관리하고 발달시키기 위해서는 네. 어떻게 하세요? 저의 경우에는 사람들이 두뇌 능력이나 지능이나 인지 능력을 향상시키려고 하면 이성적인 능력만 강조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부를 할 때도 그렇고 외우고. 네. 하지만 제가 경험적으로나 지식적으로나 제가 공부해 본 바로는 이성적인 부분들을 발달시키는 데 있어서 함께 발달시켜야 되는 부분들이 정서적인 부분이나 그런 심리적인 부분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인간의 이성지능과 이런 감성지능의 융합적으로 마치 저희 단체의 유나이티드 인텔리전스를 표방하는 그러한 단어처럼 인간의 인지 능력, 지적 능력을 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또 개선할 수 있고 보완할 수 있고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러한 거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자 하고 그 부분이 제가 가장 전문적으로 잘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재밌는 실험도 하시고 네. 재밌는 앞으로의 눈여겨봐야 될 네네. 진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네, 올해 한번 다시 오실 수 있는 네, 그런 알겠습니다. 좋은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And that's it for me. I'll be back next week with another globalist who's putting Korea on the map. Sun Ji out.